유익한 건강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남성들이라면 반드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 방법과 발병 부위의 특수성으로 검사를 꺼리게 된다는 전립선. 섣불리 자가 진단을 내리고 민간요법으로 혼자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전립선염의 진단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디컬 플러스 그 두 번째로 혈류량이 증가할 때 많이 발생하며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할 때 혈관 수축이 심해져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죠. 협심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그린마일. 교도소의 간수로 근무하며 극심한 전립선염으로 고통받는 주인공 폴 에지컴 역할의 톰 행크스는 영화 속 전립선염 환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그 통증을 실감나게 전달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는데요. 전립선염은 당장 생명에 위협을 주진 않지만 다양하고 계속되는 통증으로 남성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중년 남성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으로 꼽는다는 전립선염. 먼저 전립선과 전립선염이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인데 여성에게는 없는 남성의 고유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정액의 일부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전립선 남성은 요도와 성기능의 같은 그 단일 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장애뿐만 아니라 성기능 장애도 동반이 될 수 있고요. 전립선염을 원인은 세균에 감염되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으로 되고 또 하나는 세균이 아닌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세균성 만성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청장년층 남성 10명 중 3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 전립선염, 증상도 다양한데요. 먼저 배뇨와 관련된 증상을 보면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는다든가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든가 소변 줄기가 갈라져 나온다든가 소변을 다 본 뒤에도 찌끈찌끈 떨어져서 옷을 적신다든가 아니면 소변 볼 때 아프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성기능과 관련돼서는 흔히 중년 남성이라든가 남성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 어떤 발기부전, 이런 발기능이 떨어진 능력이 있겠고 조루증,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액에 피가 섞여서 오는 혈정액증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과 관련돼서는 전립선이 위치한 그 주위에 따라서 아랫배가 아프다든가 허벅지 안쪽이 당기가 아프다든가 엉덩이 부위가 아프다든가 또는 그 회음부락에서 항문과 고환 그 중간 부위에서 아픈 통증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을 마사지해 분비된 액을 현미경으로 정밀 검사해 진단하며 경우에 따라 세균 배양 검사도 이뤄집니다. 작년 12월 달에 술을 한 번 먹었었어요. 근데 밤에 오줌이 안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었죠, 병원에. 가서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결과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전립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도 약간 병원에는 다녔었는데 그때는 뭐 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 뒤로 다 치료를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밤에 소변을 막 12시에 자든 뭐 10시에 자든 4번, 5번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증상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밤에 이제 한 번, 길으면 이제 2번. 그 정도 지금. 한방에는 전립선이란 명칭은 없지만 그 기능과 작용으로 신장 등에 해당시키는데요. 여기 좀 안 좋으시고 여기하고 이런 부위가 좀 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의 전립선염 치료는 환자의 증상이나 염증 정도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약간 아프시죠? 먼저 항염증 및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전립선 주위의 혈액순환을 진시키고 그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한방적 치료가 함께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거는 이제 기와 혈을 돌려서 인체의 기혈의 흐름을 개선시키고 균형을 맞춰서 부분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기능이 떨어진 데를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치료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의 주요 치료 수단인 침법을 토대로 선정된 경혈에 대칭으로 침을 놓고 양전극과 음전극을 연결해 전류를 흘려보내며
증상을 개선시키는 전침 치료도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인 침출에다가 전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한 거거든요. 지금 맞으신 부위가 관원하고 중구 양쪽에 있는 복직근에 자극을 해서 이제 그 흉추 11번, 12번 이런 쪽에서 배뇨와 관련된 근육들을 신경을 자극해서 배뇨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전기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진 않으시죠? 예. 전침 치료는 특히 통증과 관련 증상들의 개선에 효과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체에 자기장을 발생시켜 음이온이 증가하고 자율신경에 영향을 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자율신경계의 자극과 근육 강직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한방 자기장요법이 더해지며 전립선의 한 곳에 몰려서 머물러 있는 기혈을 소통시키고 약해진 몸의 기운을 보충해주기 위한 뜸 치료와 순수 한약재에서 정제 추출한 약액을 침을 놓는 자리에 주입해 침과 한약의 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해 치료를 극대화시키는 약침 치료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근데 전립선염에서 제일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면 전립선 내에 약물 침투가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 비생리성 전립선염, 즉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원인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료법들이 아직 제시된 게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조금만 과로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가 오래 앉아서 과음주를 한다든가 하면 쉽게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만성 전립선염은 남성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립선 강화요법이 필요한 것처럼 향후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계산하는 것들도 전립선염 예방이나 치료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다는 전립선염. 전립선의 건강을 위한 골반 체조가 있는데요. 먼저 정면을 보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채 천천히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는 동작을 하루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다음은 아까와 같은 자세로 누운 채 항문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며 아랫배와 엉덩이 근육을 이완 수축시키면서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또 어깨보다 넓게 다리를 벌리고서 손은 머리에 깍지를 낀 채 등은 펴고 숨을 마시며 앉았다 내쉬며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편 상태에서 골반 부위를 중심으로 천천히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원을 그리며 돌려주고 끝으로 양다리를 좌우로 넓게 벌리고 앉아 주먹으로 다리 내측, 즉 무릎 근처에서 허벅지 안쪽까지의 부위를 가볍게 30회 정도 두드려주면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과음과 흡연, 또 오래도록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예방법이 된다는 전립선염. 그 외에 예방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흔히 여성들은 찬데 앉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찬 곳에 앉아 있는 것은 전립선염이라든가 이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 그 젊은 20대, 30대에서 전립선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꼭 끼는 하의들, 청바지든 아니면 꼭 끼는 속옷이든 이런 것들은 전립선에 기혈 순환이라든가 이걸 저해해서 우려를 만들어서 전립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인간의 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일생 동안 혈액을 전신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어떠한 원인에서 관상동맥 혈관이 죽으면 심장병 중의 하나인 협심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협심증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심장에 혈관이 있는데요. 그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서 피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의 피순환이 안 돼서 느끼는 통증이 우리 가슴에 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 흉통이라고 하는데요. 흉통이 오는 그런 것 갖다 협심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운동 시에 움직일 때 계단을 올 때나 빨래를 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아프게 되고 운동을 멈추고 나서 가만히 안정을 취하면 통증이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한 1분 내지 5분 정도 그 통증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혈관이 막혀지게 되면 30분 이상 지속적인 흉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과 함께 식은땀이 나고 그러면서 통증이 계속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태가 연출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환자한테, 우리 인간한테 큰 치명적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협심증은 환자의 가슴에 전극을 부착한 후 러닝머신 벨트 위에서 단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올려 운동 중 심전도와 혈압, 맥박 등의 변화를 관찰하는 운동부하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데요. 심장의 전반적인 그 기능과 막질환, 심장에 무슨 형태학적 변화가 있는 걸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우리가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요 좌심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좌심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 갖다가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진행되며 심장 혈관의 이상 여부 판단을 위해선 혈관 조영술이 진행됩니다. 오른쪽 혈관을 했고요. 카세터라는 겁니다.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동맥에서 오른쪽 관상 동맥에 탁 놓고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렇게 빼는 거예요. 동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동맥을 통해서. 물론 팔 동맥을 통해서도 들어간 거예요. 몸 밖에서 가는관을 환자의 혈관으로 넣고 조영제를 주사해 엑스레이를 통해 혈관을 볼 수 있게 하는 혈관 조영술. 환자의 병명이나 병소의 위치, 병의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 관상동맥에 심한 협착이 관찰되어서 그 스텐트를 삽입한 그런 예입니다. 오른쪽 관상동맥을 찍은 거 보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아져 있죠. 일단 혈관 조영술을 통해 혈관의 좁아진 부위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풍선으로 해서 혈관을 넓혀주게 되면 그 풍선으로만 넓혀주면은 그 혈관이 확실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망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혈관을 확실히 넓혀주게 됩니다. 보면은 아까 병이 있었던 곳이 그 금속망이 넣고 난 이후에 넓어져 있는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좁았던 혈관이 풍선 확장술로 다시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 그 뭐랄까 긴 누르는 게 아니고 그 뭐야. 가슴에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 입원했다는 한 환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평소 때는 몰랐는데요. 아니, 무거운 짐을 지니까 가슴이 뻐근한 게 바늘인가 뭐 꼭꼭 찌른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그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가면은 심장에 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더라고.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협심증 환자는 어차피 평생 병원에 다니셔야 돼요. 그거는 수술하든 약물요법을 하든 평생 병원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좋아지는 협심증은 이렇게 수술 후에도 늘 경과를 지켜보며 오래도록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에 관한 약은 혈액순환제하고 혈관 확장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동맥경화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맥경화가 있고 동맥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내경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풍선 확장술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다 우리가 금속망을 설치해서 그 내경을, 길을 열어주는 그런 치료법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심장 우회로 수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열고 들어가서 자기 허벅지 혈관이나 아니면 다리 혈관, 손목 혈관을 이용해서 혈관을 잇는 수술을 하게 해주는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치료법들이 있어서 우리의 그 협심증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것 같다는 확연히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사시는 겁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며 발생하는 협심증. 과음을 즐겨 하지 않는 습관과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는 식습관을 갖는 것이 예방에 좋은데요. 그런 식생활 요법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운동을 적절히 하셔야 돼요.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2-3번, 한 30분 이상 가볍게 땀낼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식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다 보면 비만이 되죠. 비만 중에 복부 비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허리둘레가 90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의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줄여주는 겁니다. 즉 복부 비만을 감소시켜줘야 되죠. 결국은 이런 식생활과